S법인 운영하시면서 세금 혜택 최대로 누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잔료는 바로 그 핵심 열쇠입니다. 주주 지분 기준, 이른바 쉐어홀더 베이시스에 대한 전략 가이드인데요. S법인의 가장 큰 매력, 그러니까 법인 단계 세금 없이 소득이 주주에게 바로 통과되는 그 혜택의 핵심이 바로 이 지분 기준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분 기준이라는 게 뭐 그냥 장부상 숫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세금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분배금 한도죠. 그리고 또 혹시 회사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이걸 결정하는 아주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지분 기준을 계속 추적하고 또 증명할 책임, 이게 전적으로 주주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국세청은 나중에 나 잘 몰랐는데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책임이 주주에게 있다. 그럼 S법인 세금 혜택을 진짜 제대로 누리려면 이 지분 기준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죠. 지분 기준,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아주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회사에 투자한 경제적인 실체, 그러니까 내 돈이 이 회사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 있나, 이걸 세법상으로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네, C법인 주식 가치랑은 좀 다르게 S법인 지분 기준은 매년 달라져요. 회사의 소득이나 손실, 또 분배금 같은 거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는 살아있는 숫자 같은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주식 지분 기준하고 부채 지분 기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 기준, 부채 기준,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식 지분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통 현금이나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겠죠? 맞습니다. 가장 흔하죠. 현금이나 건물, 기계 같은 자산을 회사에 넣으면 그 금액 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기본적으로 초기 주식 지분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경우 이건 좀 달라요. 세법에서는 서비스를 자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가진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를 제공하고 주식을 받으면요. 그건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그럴 때는요. 제공한 서비스의 공정가치, 그러니까 페어마켓 밸류만큼을 일단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바로 주식 지분 기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소득으로 잡고 그 금액이 기준이 된다. 그렇죠. 여기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유용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83B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한이 걸려있는 주식, 그러니까 제한부 주식을 받았을 때 당장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세금을 내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가치가 낮을 때 미리? 네. 그러면 나중에 주식 가치가 엄청 올라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초기에 세금 부담이 좀 있더라도 나중을 생각하면 고려해볼 만 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는 부채 지분 기준.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주주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줘야만 인정됩니다. 직접 빌려줘야 한다고요? 적 지출, 그러니까 주주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회사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주주인 여러분이 그냥 개인 보증만 서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보증 서는 경우 많죠. 이건 부채 지분 기준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보증을 서면 저도 위험을 지는 건데 왜 인정이 안 될까요? 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보증 자체만으로는 주주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출이 아니라고 봐요. 아직 내 돈이 나간 건 아니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채 지분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좀 번거롭더라도 주주 본인이 개인적으로 은행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회사에 직접 빌려주는 겁니다. 이른바 연계대출, 백투백 론 구조를 만드는 거죠. 내가 빌려서 다시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 그래야 확실하군요. 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자금 투입이 핵심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 기준과 부채 기준이 매년 조정된다고 하셨는데 그 조정되는 순서가 또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정 순서는 세법에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에 따라서 세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지분 기준이라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서 같은 건데요. 매년 말에 이런 순서로 조정됩니다. 첫째, 연초 지분 기준 잔액에서 시작해서요. 둘째, 그 해의 모든 소득 항목, 그러니까 과세 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까지 다 더해서 기준을 늘립니다. 소득으로 먼저 늘리고 네. 그다음 세 번째로 분배금을 0xb, 0xb를 뺍니다. 기준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제 불가능한 비용, 예를 들면 벌금 같은 거요. 그런 걸 빼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공제 가능한 손실이나 다른 비용 항목들을 빼는 겁니다. 아, 순서가 소득 증가, 그다음에 분배금 감소, 그리고 마지막에 손실 감소. 이 순서군요. 근데 분배금이 손실보다 먼저 빠진다는 게 왜 그렇게 유리한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손실이 먼저 차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가 손실을 좀 크게 본 해에는 지분 기준이 금방 바닥나 버리겠죠. 그렇죠. 손실만큼 훅 줄어들 테니까요. 네. 그러면 그 해에 분배금을 받으면 그게 다 과세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순서는 분배금이 먼저 빠지잖아요. 덕분에 회사가 손실을 봤더라도 연초 기준액이랑 그 해에 혹시 이익 난 거 합쳐서 기준이 남아있다면 그 한도 안에서 받는 분배금은 여전히 세금 없이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하, 손실이 났어도 그 전에 기준이 남아있으면 비과세 분배가 가능하다.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S법인 주주에게는 이게 꽤 유리한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서네요. 그럼 이렇게 잘 관리한 지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크게 두 가지 핵심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 분배금 수령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건 주식 지분 기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주식 기준 한도 내에서만 부채 기준은 상관없고요. 네, 부채 지분 기준은 이 비과세 분배금 계산에는 쓰이지 않아요. 만약에 분배금이 주식 지분 기준을 넘어가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기준이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 혜택은 뭔가요? 두 번째는 법인 손실의 개인소득 공제입니다. 이게 또 S법인의 큰 장점이죠. 회사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주주 개인의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나 이자 소득 같은 거랑 합쳐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손실을 내 다른 소득에서 깔 수 있다. 네. 이 손실공제는 주식 지분 기준이랑 부채 지분 기준을 합한 총 지분 기준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분배금이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부채 기준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손실이 그 총 지분 기준보다 더 크면요. 그럼 그 넘어가는 손실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초과된 손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2월 결손금, 서스펜드드 로스라고 해서 무기한 이월시킬 수 있어요. 무기한 2월이요?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이익을 내서 지분 기준이 다시 늘어나면 그때 가서 공제받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공제 못 받는다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잘 기록해둬야 하는 거죠. 와, 손실도 잘 관리하면 나중에 세금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군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히 부채 지분 기준 관련해서인데요. 만약 과거에 손실 공제를 받으면서 부채 지분 기준을 써서 그 기준액이 줄어든 상태라고 해보죠. 그 후에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주식 지분 기준을 늘리기 전에 먼저 이 감소했던 부채 지분 기준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아, 이익이 나면 부채 기준부터 먼저 채운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부채 지분 기준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회사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으면, 즉 대여금을 상환받으면요. 그 상환받는 금액 중에 회복되지 않은 부채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이 소득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일반 소득이나 자본이득으로요. 아, 돈 빌려준 거 돌려받는데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부채 기준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라면요. 그래서 대여금을 언제 상환받을지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자, 오늘 S법인 주주 지분 기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 핵심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이 지분 기준 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회계 처리의 일부가 아니고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처음 S법인 설립학계부터 출자 내역, 대여 내역 이런 증빙들을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매년 받는 K1 양식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분 기준을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자본을 더 넣을지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실제 세금 부담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준 상태와 또 앞으로의 사업 전망을 고려했을 때 혹시 모를 미래의 손실공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혹은 미래에 있을지 모를 대규모 비과세 분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조치는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